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뭐 언제까지 이거 없이 계속 갈지 모르겠네요. 네. 아, 그랬어요. 네. 내일 지구가 어떻게 되더라도 사과나무는 심어야죠. 네. 할 얘기는 또 해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독도에 대한 독도 관련된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하는, 홍보를 강화한다, 예산을 강화하겠다, 이런 보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유엔에서 네. 일본이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고 책임을 인정했다라는 문건을 우리 정부 문건으로 유엔에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좀 머리가 좀 띵했어요. 예. 일단 그게 유엔에 우리 정부의 공식 문건으로 가버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불가역적인 조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지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했으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우리 정부가 그렇게 썼다는 거는 이게 아니, 강제 노역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고 우리가 기록을 해서 보냈어요. 지금요? 예. 그건 뉴스에 다 나왔는데 못 보셨나 보지? 아니, 알죠. 아는데 지금 특별보고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특별보고관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요구해야 될 게 있는데 너무 좀 이상하다, 이런 식의 좀 보고를 냈는데 그 유엔에 보낸 보고서에 그렇게 썼다면 담당자는 지금 이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게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유엔 특별 보고관이 이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는 한일 합의 존중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기사는 보셨죠?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현재 진행 중인 과거사 문제 정부가 대부분 해결했거나 해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납북 기한 여부 조작 간첩 사건은 북한이 납치 주체이므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런 보고서를 우리 측에서 냈다는 거 마지막 건 그렇고 우리 측에서 유엔에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위안부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서 재론할 수 없게 만드는, 재론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서라 좀 머리가 띵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 70년 넘게 1945년부터 계속 이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뭐 과거사 문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가해와 피해의 관계, 또 독일이 이른바 전후배상을 했던데 보였던 태도의 선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일본은 계속 뻗대 왔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요구하는 방식이었었는데 이젠 배상 책임마저 면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좀 통탄한다는 말이 여기에 어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사 얘기만 나올 때마다 최근에는 언제까지 일본한테 과거사 얘기만 할 거냐, 언제까지 지금 배상 얘기만 할 거냐, 돈 내놓으라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정부 쪽에서 힘을 얻고 있어요. 예. 이걸 어찌 봐야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역사적으로 좀 훑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이 과연 얼마냐, 이걸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1949년에 대일 배상 요구 조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한일협정 체결 때까지 우리 측에 기본 좀 전제가 됐던 거죠. 거기서 이제 무엇을 배상해야 될 것이냐 해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이 현물이었어요. 금.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금 가져간 것, 그 다음에 그 밖에
천연자원 가져간 거. 천연자원도 쌀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죠. 아니 그건 이제 별건이고 거래 형식을 취한 것들은 별건이고요. 예. 그다음에 골동품 미술품 같은 거 약탈해간 것들이 또 무수히 많죠. 가격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서 고려시대 나전칠기가 발견됐어요. 공개됐죠. 예. 우리나라에 없고 그건 지금 당장 국보감인데 그런 것들을 무수히 일본인들이 이제 반출해 갔거든요. 뭐 그중에 일부는 이제 거래라는 형식을 취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한국인들이 알아서 뇌물로 갖다 바친 것도 있고 일부는 도굴꾼들이 그냥 훔쳐간 것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금 또는 이제 확정 채권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았어요.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이제 애국 채권 예. 또는 뭐 애국 저축 이래 가지고 강제 저축을 지키고 강제로 채권을 사게 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 채권 부분들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야말로 좀 수탈해간 것들이 있어요. 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기에 공출 명목으로 뭐 이렇게 수탈해간 것들이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저임금 또는 저가로 가져간 것. 예컨대 뭐 이제 강제동원, 징용도 그런 사례겠지만 예. 임금 아주 저임금으로 데려가서 노예 노동을 지킨 것들 이런 것들을 총 계산을 해가지고 봤더니 당시의 환산 가액으로 1조 4,700억 정도 된다. 1조 4,700엔 정도 당시에. 된다고. 예. 1949년 네. 가격으로 어마어마한 액수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과 한국 사이 국교 정상화를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그때부터요. 예. 그걸 가지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승만 정권 때는 합의가 안 됐었죠. 또 일본은 또 일본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투자해서 여기다 세워놓은 공장 이런 뭐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그리고 여기 살던 일본인들이 놓고 간 주택 또 뭐 가재도구 토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한국이 변상해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었죠. 그때 평행선을 그리다가 양심도 없네요. 예,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 한일협정 때 이제 당시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제시했던 배상액은 25억 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최종적으로 이제 유상무상 합해서 5억 달러로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일본 민간 기업의 한국인 민간인에 대한 이제 인권 요린이라든가 예. 이제 착취 이런 문제들이었었고 독도 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서 한국의 원래 영토를 이제 회복시켜준다라고 네. 하는 원칙은 이제 그 전에 정해졌는데 독도 문제는 일본이 계속 그걸 이제 용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시점이 관보에 게시한 시점이 1905년 러일 전쟁 중이었어요. 러일 전쟁 중이었고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우리 관보에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식민지로 획득한 영토는 다시 돌려줘야죠.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줘야죠. 1905년 시점은 이미 이제 일본이 한국을 사실상 강제로 점령하고 네, 있는 네. 상태였기 때문에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이제 먼저 빼앗은 그런 영토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네. 1894년에 중국으로부터 타이완을 빼앗은 것처럼 예. 1905년에 1차로 한국에서 독도를 빼앗고 1910년에 완전히 한국을 빼앗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네. 일본은 1910년 이전에 빼앗은 영토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한 거죠. 뭐 이거는 이거 불량배도 아니네요. 불량배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뭐 그래서 뭐 지금 사할린 등 북방 지역들이라든가 독도라든가 이게 전부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저 유럽 국가들 제국주의 팽창의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 국가들에서는 또 일본 주장에 편을 들어주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면도 좀 있어서 이제 그런 좀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뭐 이런 얘기를 일본에 할 때마다 우리 쪽에서 일관된 주장은 그거였거든요. 네.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네. 뭐하러 시끄럽게 만드냐 아니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이제 독도 쪽으로 자꾸 넘어오려고 그랬었어요. 예. 특히 한국이 전쟁 중이니까. 예. 그때 1952년도에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평화선이라고 하는 걸 발표해서 당시는 이제 우리가 북한하고 싸울 때니까 또 군비가 좀 괜찮았죠. 네. 그래서 군사적으로 독도를 지키는 좀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내내 일본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오다가 최근 들어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너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의 좀 그 친일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가까워지려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대통령실에서 언론 기자들한테 그랬다면서요. 한중일이라고 쓰지 말고 앞으로는 한일중이라고 네, 쓰라고. 한일중이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네. 뭐 최근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한일중으로 계속 또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통령실에서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가 되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다고 일본에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더 내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제 다른 것도 해결됐잖아요. 지금 말 얘기대로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그밖에 일본의 이제 전쟁 책임 문제, 식민지 지배 책임 문제, 이거 우리가 정부가 다 이제 뭐 없다, 이제 앉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남아 있는 문제는 우리가 양보하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일본하고 이제 정상회담하면서 아무것도 우리가 얻은 것 없이 일본한테 다 풀어주고 왔을 때, 네. 그때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빈 컵에 반을 따라 놨으니까 나머지 반은 일본이 따르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독도 지금 채우고 있어요. 일본이 나머지 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그동안 한일 관계 과거사 문제에서 현안이 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뭐 해결했다고 우리 정부가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건 당연히 외교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순서죠. 저쪽에서 물러서는데 뭐 한 걸음 더 다가가면 된다, 이렇게 다가가는 게 맞지, 우리가 한 걸음 더 물러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고. 일본인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7537님,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 배우가 한 대사라고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뭐 보면 그 맥켄지가 당시 정말 의병 전쟁이 치열하던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의병 대장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죠. 당신들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때 이제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뭐 얼마 안에서 죽을 게 분명하다. 우리는 곧 죽겠죠. 그러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민으로 죽는 길을 택하겠다.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고 아마 그걸 이제 작가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시국이라서 형편이라서 좀 답답하죠. 왜 이 정도로 이제 양보를 하는지, 물러서는지. 한일 관계에서 왜 일본한테 이렇게 이런 입장인지,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 명확한 사람들만 왜 이렇게 중요하는지 좀 진짜 납득이 안 돼. 이게 외교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게 무슨 이득이 되는 일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사실 외교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박정희 정권 때 이제 한일협정 체결할 때도 아시겠지만 6.3 사태라고 해서 네. 이 한일협정 체결 반대 운동이 어마어마했었고 굉장히 네. 많은 사람이 잡혀갔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때 예. 시위를 하다가 감옥에 갔다고. 네, 잡혀갔었죠. 네. 감옥도 가고 그랬었는데 고생도 하고 고문도 당하고. 근데 그때 이제 굴욕 외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은 이제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세웠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워낙 시급하게 외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굴욕이라고 하는 비판을 나름대로 감수하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실익이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때 뭐 외국 외교문서에 뼛속까지 친일 그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취임했을 때 아버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일본과 가까운 일본 군인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전향적으로 막 이렇게 내주는 그런 외교는 절대 아니었어요. 이걸 전향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단어는 교정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태행적인 그 일인데 이렇게 내주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면, 예, 다 내준 거잖아요. 네. 그동안 엊그제 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와 네.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징용 노동자들의 좀 에 대한 학대, 네. 또 그 죽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인권 유린과 관련된 기록이 유산이기 때문에 이거 세계유산에 등재해서는 안 되고, 세계유산에 등재하더라도 그 사실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학대,
예, 현장이었다고 기록해야 된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군함도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언급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고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할 때 이것이 갖는 예컨대 이것이 인권유린과 관련 그러니까 나치가 뭐 이용했다든가 또는 전쟁 범죄에 이용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관여를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대체로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을 안 하든가 하더라도 그런 기록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유네스코는 그렇게 원칙을 세워왔었는데 그렇죠. 유네스코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선인 강제 노역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 제대로 기술하라, 알려라 이게 전제 조건이었고 지금도 권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모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도 아닌데 우리 정부가 저지른 범죄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쟁 범죄들을 일본군과 과거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전쟁 범죄들에 다 면죄부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보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 이건 뭐 나름대로 그런 논리를 가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민의 정체성 속에서 이 일본과의 대치 이런 것들을 빼놓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 건드리는 것이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온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에게 피해를 겪으면서 그런 세계관, 그런 상식 이런 걸 완전히 좀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유네스코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요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계속 대화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발표하긴 했습니다. 근데 뭘 고치겠다 주장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역대 한일회담이 있었고 역대 한일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제 이승만 정권 때는 그게 워낙 이제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했죠. 사실 몇 가지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막 이제 6.25가 나고 정부가 부산으로 이제 임시수도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일각에서 일본의 망명정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실제로 이제 망명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의사를 타진하고 했었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이제 이건 최후의 수단이다. 이제 이건 도저히 한국인들의 정서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메가더 사령부하고 이제 당시 일본 이제 정치인들하고의 좀 교섭이 있었어요. 일본군이 참전할 테니까 일본 재무장 시켜주면 일본군이 참전할 테니까 대신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다시 승인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고 메가더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일본군 참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가까우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의 전투 경험도 풍부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싸웠으면 중공군이나 북한군하고 싸우는데 유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는 만약에 일본군이 여기에 상륙하면 국군이 총불을 거꾸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 국군이 인민군 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럴 정도로 좀 여론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는 이제 이 과거 친일파들이 다 많이 살아있고 정관계에 살아있었지만 이제 노골적인 친일 얘기를 못했었죠. 그렇죠. 선을 넘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5.16 나고 나서 일본의 우리 쪽 분위기도 달라졌고 일본의 분위기도 달라졌죠. 그때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이제 일본을 방문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 그때 일본을 방문하고는 재임 중에 한 번도 일본을 간 적이 없어요. 61년도에 일본을 갔고 거기서 만주군관 학교 교장이었던 나고모 신이철을 만나서 큰 절을 올렸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가 좀 이렇게 가깝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서적으로는 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취임할 때 일본에서 오노 반복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특사로 와요. 특사로 오면서 했던 얘기가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특사로 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했더니 아들의 잔치에 가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쁘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은 네. 박정희 5.16 군사정변 나고 나서 박정희 정권이 컸어요. 들어설 때 이제 그동안의 한일 간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고 네. 특히나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던 어쩔 수 없이 귀환했던 이런 일본인들은 이제 한국에 두고 온 집과 가재도구 재산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아, 그래요? 예, 실제로 이제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으로 갔던 일본인들이 초기 관광객으로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그런 만큼 이제 기대감이 컸었고 그랬는데도 이제 6.3 사태 나왔고 또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깝긴 했지만 뭐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이제 처음으로 예. 이제 대통령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최초의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요. 네. 83년도 이제 일본에 갔고 그때 일본 전황이 통서계엄 이걸 우리는 사과로 이해를 했는데 그냥 좀 안타깝다. 네. 옛날에 뭐 이렇게 불행한 관계가 있어서 나도 기분이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좋지는 않다 이런 정도 표현인데 네. 그걸 받아왔었고요. 김영삼 정권 때 가장 좀 일본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러니까 고노다마라고 해서 예.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군이 개입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데 배상은 안 했죠. 그리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안 했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93년도 고노다마와 95년도 무라야마다마가 일본이 보인 가장 전향적인 네. 좀 태도였었고, 근데 그거를 이제 항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또는 기업 이런 쪽의 배상 책임 문제들을 후속 조치로 좀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는데 그게 네. 안 되는 과정, 안 된 데다가 일본이 이제 그 이후로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의 뒤쪽으로 좀 배치되면서 이른바 우경화 또는 보수화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아베 정권 때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노다마 취소하고 무라야마의 네. 사죄도 취소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자민당 내에 또는 일본 극우 세력 내의 여론이 높았었고. 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간이 두 가지 흐름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일본 내에서는 과거의 침략 행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근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 이제 관동 대학살 100주년 때 예. 일본 내에 뭐 한 1,000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반성하고 한국인들을 추모하는 일본인들이 한 1,000명이 모일 정도로 일본 내에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양심이 살아날 때까지 이 문제들을 좀 계속 가져가는 것도 이제 방안이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일본의 극우파 주장에 너무 이제 힘을 실어줬고 그들의 요구를 다 받아준 꼴이 되어서 왜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요. 꼴이 되어서 앞으로 이 문제들을 이제 뭐 대부분 이제 그 생존자는 이제 거의 안 남은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이제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아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한중일이라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부르던 말조차 한일중으로 부르자고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교과서에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이거 다 그러게요. 일청전쟁, 일로전쟁, 일중전쟁 이렇게. 일본은 항상 끝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도 그렇게 배웠는데. 네,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아니, 이런 식이라면. 아니 그건 아니죠. 러일 전쟁을 일로 전쟁으로 바꾸자고요? 일본인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해 왔어요. 자기들이 이긴 전쟁이고. 아니 자기네들은 주장하지만 또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까지 그렇게 부르다가 해방됐다고 이걸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지금 한일중으로 바꾸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은 맨 뒤에 가야 돼요. 청일 러일 무슨 역사학자 전우영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